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산보험 중에서 질병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의의를 좀 먼저 보시면요.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그 다음에 수술,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고요. 다만 상해에서 차이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계약으로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없고요. 질병 사망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위에 보시면 재해수술비는 질병보험 주계약에서 보상한다. 재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사망보장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사망보험하고 공통점이니까 질병 사망은 주계약으로 보장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암보험이라든지 실손 의료보험이라든지 치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시험 문제에 간혹 가다가 간병보험을 끼워놓고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병보험은 질병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하나의 보험으로 상해, 질병, 간병 큰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구분해 주시고, 질병 관련 상품을 이제 세분화해서 다양한 주계약이나 다양한 특약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질병보험 시장에 이제 변화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 고령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퇴행성이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질병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병 형태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양식들이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던 질병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후진국병이었던 질병들은 다 정복이 돼서 최근에 발생률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병 형태가 생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 트렌드에서 우리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가 되고 질병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신보험 시장에서 질병보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질병보험 시장에서 종신보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문은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질병의 개념 먼저 넘어가 볼게요. 심신 전체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제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외래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질병은 몸 안에서 일어나야지 상해와 반대죠.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지만 질병은 외래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요통이 있다. 이거는 이제 질병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들다가 다쳐서 요통이 있다. 이거는 상해인 거죠. 똑같이 허리가 아픈 거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픈 것은 질병이고 다쳐서 허리가 아픈 것은 상해다. 이런 개념이고요. 질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역시 이것도 중요하겠죠. 보험 기간은 주로 10년 이상 장기. 그래서 우리 아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으로 주로 단기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반해서 질병보험은 상대적으로 10년 이상 길고요. 이것도 10년 미만으로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요.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 이제 대부분이고,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기간이나 가입 연령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다만 보험 회사별로 약관이나 인수심사 기준에서 10년 이상, 15세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고연령일수록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위험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가입 제한이 가능하죠. 퇴행성이기 때문에 아까 상해는 연령보다는 직업이, 질병은 직업보다는 연령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연령이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요.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위험률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화된 질병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에 보장하는 질병이 저금에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치아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질병만 보장을 한다 그러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사망을 했다. 상해보험하고 똑같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이제 함정을 찾아보면 나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틀린 거죠. 예,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거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이지 질병보험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는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 눈여겨서 좀 봐주시고 자 이제 각 질병보험 중에서 세부적으로 암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암보험의 종류를 먼저 보시면 환급금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은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 자주 나오고 있어요. 만기 환급형도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특정 암이라고 해서 3대 주요 암,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상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간암, 위암, 폐암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발병하고 치명적인 이런 암들을 별도의 주요 암으로 이제 보장하기도 하고요. 고해감, 치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치명률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해감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소해감, 예,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좀 간단하다든지 예후가 좋다든지 최근에 많이 정복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약관상 항목을 두어서 소해감으로 분류해서 일반암과 다른 작은 보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각각의 발생 빈도나 그로 인한 비용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간혹 가다가 제도적으로 정했다고 이제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밑에 보면 특정 암만 보장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정 암은 주요 암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정 암이라고 해서 특정 암만 보장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니고요. 암보험은 주계약의 형태, 특약 형태 모두 판매 가능하고 이것도 우리 질병 사망처럼 특약으로만 판매한다. 이런 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과 관련해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급부할 수 있고요. 수술, 입원, 통원에 관련된 급여금을 지급하고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연기암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암이 진행되기 전 단계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자리암인 경우에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제자리암은 10%에서 20%만 지급된다. 요 지문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암 보험금의 종류에서 이제 진단 보험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암 진단 보험금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특정 암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죠. 그게 예를 들면 특정 암이 주요 암일 경우에는 더 일반적인 진단금에 더 많은 비중으로 지급될 수도 있을 거고요. 소외감인 경우에는 일반 암 진단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 있는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챙겨두셔야 되는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했다. 이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에요. 뒤에 보면 동일한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했다. 예를 들면 제가 위암이에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암인데 치료를 위해서 그 뒤에 수술 이후에 다시 입원을 했다. 이거는 동일한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잖아요. 이거는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라 하더라도 1회 입원으로 보아서 예를 들면 뭐 입원 일수 며칠까지 뭐 한도를 정할 때 하나의 입원으로 보고 입원 일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입원 치료 기간 중에서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 한도 1 기준으로 계속 보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원을 제가 하게 되면 뭐 180일 한도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하고 나서 90일 지나서 이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면 나는 180일 한도인데 90일까지밖에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험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입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180일까지는 계속 보상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상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한도는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뭐 90일 한도, 180일 한도 이거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90일 한도다 틀린 거고요. 무조건 180일 한도 틀린 거예요. 회당 최고 한도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금 지급도 종료된다. 뭐 이런 이제 지문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상하고요. 요 위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직접 치료가 아니고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다. 이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치료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뒤에 암 직접 치료 통원 보험금 입원이 아니라 통원하셨을 경우에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을 하실 경우에는 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수술보험금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에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암 사망보험금 요거는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암 사망의 경우에도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주계약으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암 사망은 주계약으로 보상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암 사망도 특약으로만 보상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암 표준 약관상 직접 치료의 범위인데요. 이 범위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서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이 치료를 우리가 기본적인 암 직접 치료비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죠.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 치료라든지 그래서 우리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암 제거 및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 직접 치료비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식이요법이라든지 명상요법이라든지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경우에는 직접 치료비로 보상받으실 수 없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 역시 보상받을 수 없고요. 다만 이 면역력 강화 치료의 경우에 의학적으로 그 유용성이나 효용성이 입증이 된 그래서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면역력 강화 치료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분에게 있을 것이고요.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후유증이나 합병증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암으로 인해서 발생한 합병증 치료는 보상한다는 건 틀린 그런 지문이고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면역 치료나 법률적으로 정한 암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예를 들면 우리 호스피스라 해서 나는 치료받지 않고 요양시설에 가서 나는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 이게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보상되는 건 아니고 법률로 인정되는 기관에 법률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상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정한 그런 이제 호스피스 행위 이런 것들은 치료비에 포함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암보험금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암보험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험 기간은 역시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고요.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이고 고연령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세 이상인데 20세 이상으로 시험 문제가 난다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거나 틀린 거고요.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도 역시 증가하는데 크게 증가합니다. 시험에 연령과 상관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이건 상해보험이죠. 틀린 거고.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의 변동이 클 수도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갱신을 하게 되면 연령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가중도 되겠지만 위험률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90일이라든지 가입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면책 기간을 두는 거예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입 후 일정 시점 이내에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험금의 일정 부분, 통상적으로 이제 50%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감액 지급도 가능하다. 그래서 암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위험률 변동 제도는 암보험이 아니고 간병보험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을 섞어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최근에 대폭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셔야 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 치료비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부 다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이런 식으로 부른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할 경우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 처음에는 다 보상을 해줬죠.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잉 진료, 과잉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되는,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도수치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치료들이 늘어나서 그 다음번에는 그런 치료들은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손해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최근에 거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급여에 대해서는 많이 치료받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게 치료받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제도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개념은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18년 4월 1일부터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얘는 거꾸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 특약을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손 특약 가입할 수 없고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부과되어서 판매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고요. 위에 맨 위에 보시면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연세가 많을수록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 거고요. 가입자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보상한다는 거고요. 자, 밑에 보장 영역을 보시면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 부담액,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다가 비급여 항목, 즉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료, 이거를 더한, 결과적으로는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름에 지금 실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중복보상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비례보상이 되겠죠.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금액 비중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서 일정 비율로 비례 보상한다는 뜻이고요. 의료법의 실손보상 원칙, 상법인데 의료법이라고 시험에 내기도 하고요.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하는데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 비례한다. 이런 지문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이지 납입 보험료를 비례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 시 실손보험 계약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다른 회사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고가 나면 비례로 보상을 받으니까 이중으로 가입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보상 대상은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 실손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액으로 뭐 이번 일당 하루에 얼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두 개 가입했으면 두 개에서 정액으로 똑같이 받는 거니까 이 비례보상은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냐면 실손보상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액 보상 상품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비례보상은 정액 보상에도 해당된다는 지문 틀린 거고요. 5인 이상의 단체 실손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 실손이든 개인 실손이든 실손보상급부에 대해서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뒤에 보면 의료보험의 비례보상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입원을 하셔가지고 입원 치료비가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기 부담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A 보험사에 지금 1천만 원 한도로 보상 책임액 1천만 원 가입했고요. B 보험사에 3천만 원 가입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똑같은 실손 의료보험인데 4천만 원 가입하신 거잖아요. 실제 손해는 3천만 원 발생했고요.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A 보험사는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3천만 원의 4분의 1인 750만 원을 보상하고요. B 보험사는 3천만 원의 4분의 3인 2250만 원을 보상해서 합치면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을 보상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가끔 요 보상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건 뭐예요? 보상 책임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고요.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하는 걸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보상 책임액의 비율대로 우리 손해액에 곱해주게 되면 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실손 의료보험 현황은요. 손해보험회사는 1963년에 손해보험사가 실손보상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연도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서 처음 도입했다는 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생명보험에서 도입한 거 아니고. 두 번째, 77년에 단체 건강보험, 78년에 질병보험 이런 의료실비 보상 형태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2003년 10월에 단체 실손 의료보험 그리고 2008년 5월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 해서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걸 판매를 시작했고 2009년에 상해형, 질병형, 종합형으로 상품들을 유형을 이제 표준화했고요. 2013년에 표준형 단독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처음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 현재 개념의 실손 의료보험이었죠. 이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실제 발생한 본인 부담 금액을 다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표준형과 선택형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둔 거예요.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80%만, 그러니까 20%는 자기가 부담하라는 얘기죠. 비급여도 80%만, 요게 이제 표준형이었다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90%, 그리고 비급여는 80%만 보상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자기 부담금이 있는 상품으로 발전을 했다가 2017년 4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너무 늘어나서 그중에 일부 3개,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 MRI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특약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으신 분은 별도의 특약보험료를 내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잉 진료가 많다 보니까 가장 최근 2021년 7월에는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를 한꺼번에 했던 거를 깨고 이걸 이제 포괄적 보장 구조라고 했는데 이걸 깨고 급여와 비급여를 나눴죠. 그래서 지금은 급여가 주계약이 되고 비급여가 특약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4세대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1세대는 모든 걸 다 보장했고 2세대는 자기부담금을 도입했고 3세대는 특정한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고 이제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진료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지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념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선을 보면 가장 최근 2021년 6월까지는요.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으로 포괄하는 구조였었고요. 다만 3개의 비급여, 예를 들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한 이런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를 했고요. 이 특약인 비급여에 대해서도 치료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주계약 급여와 특약 비급여로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됐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해 질병에 따라서 연간 보장 한도는 입원 통원 합산해서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급여, 비급여 모두 5천만 원이고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부담금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통원의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으로 회당 금액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또는 회당 20만 원인데 50만 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꾸는 지문들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서 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주계약과 특약이 자기 부담 비율은 차이가 있고요. 뒤에 가서 살펴보실 거고 특약의 경우에는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급여 이용량과 연계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할증을 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적용은 2024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고요. 의료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의료 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산정 특례 대상자로 정해져 있는 암 환자라든지 심장질환 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료 취약계층으로 별도로 구분하고요. 또 노인 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요양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그분들 역시 뭐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이제 1등급, 2등급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의료 취약 계층도 보험료 차등 대상에 포함된다. 그럼 이건 틀린 것이겠죠.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예전에는 질병과 상해를 구분해서 입원과 통원을 나눴었죠. 그래서 옛날에 입원은 연간 5천, 그 다음에 통원은 연간 5,400. 왜냐하면 회당 30만 원, 180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곱하면 5,400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상해도 5,000, 5,400이었던 것을 지금은 4개로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입원, 통원 합산하죠. 그래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그 급여도 5천만 원, 비급여도 5천만 원. 다만 통원은 회당 20만 원으로 하고 있죠. 이 4개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입원이든 통원이든 상관없이 합산해서 5천만 원 한도고요. 그러니까 급여도 5천만 원, 비급여도 5천만 원. 다만 통원인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 5천만 원, 20만 원 숫자가 중요하고 다만 우리 지금 비급여 통원인 경우에는 횟수라든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요거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상품 구조는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 있는 거죠. 주계약 급여, 그 다음에
특약,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고 보험료는 그 차등을 할 때 주계약인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비급여에 대해서만 이용하고 연계해서 이용이 많으면 할증, 이용이 적으면 할인하는 식으로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고 자기부담률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자기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숫자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공제금액은 병의원급은 최소 10,000원, 그리고 상급병원, 종합병원급은 최소 20,000원의 급여에 대해서 우리 공제를 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최소 30,000원을 공제하고 있어서 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병의원 10,000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20,000원, 그 다음에 비급여에 대해서는 30,000원 기억해 주시고 보장한다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입원이든 통원이든 급여이든 비급여이든 상관없이 급여도 5,000만 원, 비급여도 5,000만 원. 다만 통원인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 그리고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비급여 치료는 사실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저렴한 똑같은 치료인데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니까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그게 어떤 거고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다. 그리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어느 병원은 얼마고 어느 병원은 얼마입니다. 이걸 공개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디서 공개하느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소비자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용을 확인하거나 진료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요. 두 번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을 지금 최근에 변경된 걸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실손의료보험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구실손의료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다는 거 더 많다로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고 보장 내용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구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할인 할증 같은 게 없고 급여 비급여 없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의료 이용 성향에 따라서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전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전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구실손의료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저렴한 것이 이점이다 라고 하는 요 지문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질병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재산보험의 마지막 간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